1화의 시작은 주인공이 벳이라는 메카를 조종하며 현상금 사냥꾼들을 혼내주는 장면입니다. 그는 그 길에 사냥꾼들에게 가장 가까운 마을의 위치를 물었고 가장 가까운 마을이 바로 버블타운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필리 더 키트, 죽어도 부활하는 능력을 가진 불멸의 수배범입니다. 죽을 때마다 그의 몸에 부활 횟수를 표시하는 숫자가 나타납니다. 장면은 혼란스러운 버블타운으로 전환됩니다. 그곳에서 흑인 백발의 소녀 샘이 카세이라는 로봇이자 동료와 함께 걷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필리 더 키트를 찾고 있었고 샘은 그들이 찾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수형 술집에 들어가자고 제안합니다. 이 마을에 혼란스러운 분위기답게 갑자기 한 수인족이 술집에서 뛰쳐나오는데 그의 등에 박힌 총알 때문에 쓰러집니다. 프로그래밍된 샘은 인사를 하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는 간신히 숨을 몰아쉬는 동안 또 다른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술집에서 뛰쳐나오며 극도의 공포와 함께 총격 소리와 함께 도망치는 모습이었어요. 샘이 들어섰을 때 술집 안은 이미 시체와 동물인 사람들의 시체가 흩어져 있는 참혹한 광경이었어요. 이 사건의 범인은 몸집이 크고 위협적인 현상금 사냥꾼과 그의 동료들이었으며 그들은 필리를 닮은 손님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샘과 케이시가 들어서자 그 크고 험상궂은 남자는 신경 쓰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샘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그녀도 그를 필리라고 착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던 중 화장실에서 한 청년이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외모가 수배와 일치했고 확실히 필리임을 확인하기 위해 작가는 필리를 다시 부활시켰어요. 총알이 관통해 너를 도넛으로 만들어버렸어. 하지만 모두가 진짜 필리를 깨닫자 샘이 너 앞에 나타나 친구가 되고 싶다고 말했어. 그러나 보상 사냥꾼들이 갑자기 공격을 시작해서 필리를 잡으려 했어. 그때 샘은 필리가 손을 잡고 뒤따르도록 하면서 긴박한 전투 중에 자신을 소개했는데 샘이 필리를 보르티카 왕국의 후계자라고 잘못 부르자 필리는 매우 놀랐어. 여성 보상 사냥꾼이 전갈의 꼬리로 공격해 필리가 매우 힘들어하고 있었어. 상황이 더욱 긴박해지자 필리는 보상 사냥꾼들에게 연이어 공격당했지만 샘은 매우 침착하게 카세이를 로봇 유지보수로 소개했어. 필리가 계단을 올라갈 때 샘은 필리의 손을 꼭 잡고 카세이는 필리의 다리에 매달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는 보상 사냥꾼들을 능가하며 그 하수인들이 너무 형편없다고 느꼈어. 현상금 사냥꾼이 대포를 꺼내 필리를 겨냥해 쏘려 했다. 새로운 친구가 위험에 처한 것을 본 샘은 특별한 기술을 사용했다. 공중으로 날아올라 필리를 손에 잡고 끌어올리자 필리는 샘과 함께 날아가는 자신을 보고 놀랐다. 그가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필리는 샘의 입에서 대포가 나오는 것을 보고 더욱 놀랐다. 그것은 에너지 구체를 발사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사냥꾼들은 그것이 대포 폭탄이라는 것을 깨닫고 혼란에 빠졌다. 한편 필리가 카세이에게 준 동전 덕분에 필리의 배시를 소환하기 위해 차에 넣었다. 샘과 사냥꾼이 서로에게 총을 쏘려 할 때 카세이는 미친 소 형태의 배시를 타고 술집 한쪽을 부수며 나타나 사냥꾼을 겁먹게 했다. 그는 배시를 향해 총을 돌려쐈지만 총알이 튕겨나가 실패했다. 배시가 반격하자 사냥꾼들과 술집은 단 한 방에 쓸려 나갔다. 전투가 끝난 순간 필리 일행에 의해 술집이 엉망이 되었다. 필리가 카세에게 세상에 우정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을 때 갑자기 경고 사이렌 같은 소리가 울려 마을 전체가 놀랐다. 땅에서 갑자기 3개의 거대한 로봇이 튀어나왔다. 그리고 카세이의 입에서 우리는 그것이 보르티카 왕국의 블리츠레이다 군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로봇들은 즉시 필리 일행을 쫓기 시작했고 그 속도는 엄청나서 필리는 최대 속도로 도망쳐야 했다. 게임의 난이도가 충분히 높지 않은 듯 블리츠레이다는 필리를 공격하기 위해 포를 꺼냈다. 하지만 필리는 쉽게 몸을 피하며 공격을 회피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들은 최고급 블리츠레이다이며 이들은 사막마로에서 길을 잃은 이후로 샘과 카세이를 쫓아왔다. 필리는 큰 휘발유통 쪽으로 달려가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거의 부딪힐 뻔했을 때 옆으로 비켜서 블리츠레이더가 뒤를 쫓다가 피하지 못해 부딪히고 폭발했다. 필리는 샘에게 블리츠를 처리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샘은 그들을 멈추게 하려고 뛰어들었고 그때 블리츠들이 그녀 얼굴에 포탄을 날려 샘은 속수무책이었다. 블리츠레이더들은 곧바로 대형 오토바이로 변신해 필리 일행의 차에 접근했고 필리는 9mm 민주총으로
그들을 달래야만 했다. 적절히 달래지 못하자 블리츠 레이더가 필리 차에 부딪혀 필리가 운전대를 거의 놓칠 뻔했다. 이때 필리는 급제동했고 뒤따르던 블리츠 레이더가 차 뒤에 부딪혀 앞으로 튕겨나가 다른 휘발유통에 얼굴을 부딪혀 폭발. 필리는 쉽게 점수를 2점으로 올렸다. 9mm 민주총으로 마지막 블리츠를 상대할 수 없다고 느낀 필리는 6연발 민주총을 꺼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총열이 걸려 필리는 당황해 총을 쏘기 위해 버튼을 계속 두드렸다. 그러나 발사할 수 있는 것은 블리츠 레이더의 대포뿐이어서 모두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필리가 캐세이와 샘에게 차 안에 있던 동전들을 찾아서 차를 배추로 변신시키라고 명령했어요. 하지만 샘이 찾은 건 여성용 속옷이었어요. 그래서 필리가 수배된 이유가 변태 때문인지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긴장감 넘치는 상황으로 돌아오니 결국 캐세이가 동전을 찾아 넣었어요. 블리츠 레이더가 차를 잡자마자 차는 미친 듯이 변신해서 징그럽고 멋진 황소 형상이 됐어요. 상황이 마치 사냥하는 쪽에서 사냥당하는 쪽으로 바뀌는 것 같았어요. 배치가 더 크고 강해서 몇 번의 공격만으로 블리츠 레이더를 쉽게 제압하고 절벽 아래로 던졌어요. 하지만 배치도 미끄러져서 거의 절벽 아래로 떨어질 뻔했고 블리츠 레이더와 함께 하늘로 날아갈 뻔했어요. 배치가 깊고 험한 절벽에서 올라오려던 찰나 갑자기 절벽이 부서지면서 배츠와 블리츠 레이더 모두 깊은 계곡으로 떨어졌어요. 이게 바로 1화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2화에서는 모두가 살아남은 채로 절벽 아래에서 혼란스러운 모습이 계속돼요. 배츠와 필리 일행이 기적처럼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샘은 필리에게 블리츠 레이더와 계속 마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면이 필리의 차를 타고 있는 모드로 전환된다. 하지만 그는 샘과 케이시를 채서 내리게 하고 그들이 스스로 가라 요새로 가게 했다. 그는 두 사람이 자신에게 너무 많은 귀찮음을 준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샘과 케이시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필리의 차가 고장이 나서 그는 영화 라트맛 9의 1순위 후보가 되었다. 그는 방금 그들을 쫓아냈는데도 불구하고 샘과 케이시에게 차를 고쳐달라고 부탁해야 했다. 차를 고친 후 케이시가 필리의 차를 다시 시작하게 했고 그는 마치 큰 수확을 한 것처럼 기뻐했다. 잠시 가다가 필리는 샘이 자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필리는 여행 중에 방황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불평하며 로봇은 결코 잠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케이시는 샘이 꿈꾸고 있다는 것을 재치 있게 알아챘습니다. 장면은 샘의 꿈으로 전환됩니다. 그것은 도시 전체에서 열리는 매우 화려한 축제입니다. 보르티카 왕국의 붕어라는 왕이 궁전의 가장 높은 발코니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켈비 왕자의 생일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책이 시행된 지 15년을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왕국의 화려한 해방이 국민들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귀한 아들 켈비는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 궁전에 있어야 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귀한 아들 켈비는 그곳에 없었고 대신 샘과 함께 불꽃놀이를 보기 위해 나무가지에 올라가 있었다. 샘이 켈비에게 궁전으로 돌아가자고 제안했지만 그는 그녀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고 오딘과 가라, 요새가 있는 왕국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자신했다. 별이 빛나는 아름다운 밤, 파티의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샘은 켈비에게 선물을 주었다. 그녀의 선물은 매우 의미 있었고 두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영원히 함께하기로 약속했다. 샘의 꿈은 거대한 로봇이 강력한 에너지 빔을 보르티카 중심부로 쏘는 장면으로 끝났다. 현실에서는 필리가 두 형제에게 함정을 당했지만 그는 두 사람을 깔끔하게 처리했다. 필리가 두 형제를 같은 날, 같은 달, 같은 해에 보내려 할 때 히치라는 이름의 한 여성이 자신이 두 형제의 어머니라고 주장하며 필리를 막았다. 하지만 그래도 내 손에는 총이 들려 있어 그녀를 겨누고 있어서 분위기는 여전히 매우 긴장됐어. 샘이 나타날 때까지는 말이야. 그녀가 아주 친근하게 인사하자 상황이 조금 누그러졌지. 그런데 검은 피부에 날씬한 몸매의 시레나라는 소녀가 나타나자 필리가 눈이 번쩍 뜨였고 그제서야 밀리의 권총을 치웠어. 그리고 아까 히치 엄마가 소개했던 형제인 밥밥과 드레드레를 이제부터는 드레와 밥이라고 부르기로 했어. 결국 필리는 히치 엄마의 제안에 따라 이 형제들이 차를 고치도록 했어. 그동안 네가 술집으로 가서 시레나와 이야기를 나누었지. 처음 만났는데도 필리는 시레나의 가죽 자켓을 만지며 스킨십을 했고
그녀는 네가 행동하는 방식을 지적했어. 하지만 필리는 차를 마시기 싫고 술만 좋아해서 시레나는 어떤 가루를 꺼내서 필리의 잔에 넣었어. 필리는 그것이 자신이 마신 술과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곧 그 대가를 치르게 되었지. 너의 코에서 피가 쏟아지고 너는 땅에 쓰러져 피를 토하고 있었다. 그때 시레나가 너 앞에 서서 승리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너무 화가 난 필리는 민주주의 총을 꺼냈지만 이미 늦었다. 그 후 히치의 어머니가 나타나 너의 차와 무기를 가져가서 암시장에서 팔 계획을 세웠다. 샘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드레의 상처를 치료한 후 그녀와 카세이는 드레와 밥 형제에게 깊은 구멍으로 안내받았다. 그들은 형제가 차 수리 부품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사람을 너무 믿은 탓에 샘과 카세이는 발에 차여 구멍으로 떨어지고 전기 충격으로 기절해버렸다. 그 꿈속에서 샘은 보르티카가 2개의 눈을 가진 갑옷을 입은 거대한 로봇 세대에 의해 공격받던 순간을 회상했다. 그가 가는 곳마다 파괴가 일어나고 낮은 등급의 블리츠 레이더들이 자신의 왕국의 시민들을 학살하도록 변모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때 손오공처럼 짙은 보라색 에너지를 두른 강력한 인물이 나타나 왕 마운거에게 도전하기 위해 접근한다. 그는 마법사를 극도로 싫어한다 한다. 하지만 수호신 오딘이 그를 가로막아 도전하지만 마운거는 그를 쫓아내고 아들 켈비를 찾으라고 하며 자신이 이 자와 싸우게 하라고 한다. 샘과 켈비의 상황에서 오딘은 켈비를 찾아내어 그를 갈아 성으로 호위하려 하지만 켈비는 이를 거부한다. 오딘은 이를 미리 알고 있었고 간단한 검 한 방으로 켈비를 말에 태워가라 성으로 호위할 수 있었다. 샘은 나무 아래에서 폭발이 일어난 후 왕자와 분리되어 물속으로 떨어졌다. 도시 아래는 거대한 불길과 함께 시민들이 사망한 채로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극도로 참혹한 상황이다. 왕 마운거 앞에 서 있는 자는 SS급 마법사이다. 하지만 그는 붕어 왕이 마법을 비난하는 말을 듣고 번거를 쉽게 물리쳤습니다. 기본적인 몇 가지 기술로 분계를 장난감처럼 다루며 그는 번거 왕을 얼마나 무시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후 그는 최면을 걸고 볼티차 왕국의 로봇 경비원들에게 분거 왕을 인질로 잡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삼은 해변에 도착한 후 최면에 걸린 고급 빌리스라이들에게 발견되었지만 그녀의 상태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따라서 사미 필리를 만나기 전의 과거가 어떤 것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꿈은 잠시 잊어두고 쌈은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히츠와 시레나 모자는 필리의 시신을 다른 여러 시신이 있는 방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대화를 통해 시레나가 입고 있는 가죽 의상이 여기 있는 시신의 가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는 히치 엄마의 로컬 브랜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에피소드는 히치 엄마가 차가운 물건을 손에 들고 있는 모습에서 멈추는데 그녀는 새로운 숫자가 몸에 나타났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의 삼촌이 그가 부활했음을 알립니다. 3화의 연속으로 필리가 돼지처럼 매달려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필리는 피부가 벗겨져 팔려나갈 예정이며 웨스트랜드의 일부 부족이 문신이 있는 피부의 높은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더욱 변태적인 것은 시레나가 사람 피부로 만든 드레스 수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치 엄마가 로비를 가져오러 떠났을 때 필리는 부활했지만 시레나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장면이 샘과 카세이로 전환되면 두 로봇은 드레에게 또 한 번 전기 충격을 받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샘이 다시 한 번 기절했다. 이번에는 그녀의 꿈속에서 보르티카가 매우 황폐해져 있었다. 최면에 걸린 블리츠 레이더들이 보르티카 왕국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다. 특히 궁전 꼭대기에는 무서운 붉은 눈들이 돋아난 구체가 나타났다. 장면은 법사가 촉수로 왕 번거를 조종하며 켈비 왕자의 위치를 캐묻는 장면으로 전환된다. 하지만 그는 모른 척했고 법사는 켈비 왕자가 어디에 있는지 알기 위해 그의 기억 속으로 침투할 수밖에 없었다. 기억 속으로 들어간 법사는 번거가 자신을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는 자신이 번거의 쫓겨난 아들이라고 알려주었다. 바로 그 사람이었다. 이때 영화는 필리로 전환되며 누군가 조용히 걸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치의 어머니를 뒤에서 자신의 도구로 공격하여 그녀를 기절시킵니다. 한 방에 시레나가 두 형제를 확인하러 나갔을 때입니다. 그리고 두 형제가 다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번거로 돌아오면 우리는 그의 아내가 이전에 자녀가 있었고
벙거 왕과 결혼했을 때 켈비를 낳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원래 왕위 계승자는 그였지만 벙거는 켈비를 계승자로 선택하고 두 모자를 궁전에서 쫓아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깊은 증오를 심어주어 자신의 아버지를 원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돌아왔을 때 그는 자신의 아버지와 동생 켈비에게 고통을 주고 보르티카 왕국의 왕위를 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이때 켈비는 오딘과 왕국의 군대와 함께 큰 눈보라 속에서 반도르로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눈보라가 매우 심한 상황에서도 그들은 반도르로 나아가야 했다. 반도르, 사람만이 그들을 가라 요새로 안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때 시레나는 드레와 밥 형제의 어리석음에 지쳐 정기봉으로 그들을 감전시켜 기절하게 만들었다. 그러던 중 시레나는 카세이와 셈의 외침에 이끌려 그들이 있는 구덩이 가장자리에 다가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았다. 그 순간 카세이가 시레나의 두 다리를 잡아 지지점으로 삼아 뛰어올랐고 시레나는 아프게 넘어졌다. 그러자 카세이는 셈을 구덩이에서 끌어내고 도망쳤다.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두 사람은 배치 옆에 놓여있던 초민주 총을 놓치고 배치 뒤로 도망쳤고 시레나는 그 기회를 잡아 총을 쏘아 시청자들을 눈멀게 만들었다. 배치를 한 바퀴 돌고 난 후 카세이와 셈은 배치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했지만 시레나가 반대편에 미리 대기하고 있어 두 사람은 큰일이 난 줄 알았다. 그때 필리가 나타나 시레나를 감전시켜 그녀가 진짜 주인공이 누구인지 깨닫게 했다. 그리고 둘은 품질이 낮은 민주주의 무기로 계속 교전하며 믿기 힘들 정도로 정확하지 않은 기술 교환을 벌였다. 이때 쌈과 카세이는 쌈에 4개 동전이 들어간 배씨를 넣어 미친 모드로 전환시켰다. 멋지게 변신한 모습의 필리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놀라워했고 카세이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차가 너무 과하게 튜닝된 것을 보고 시리나는 앞서 있던 방으로 도망쳤고 필리는 따라가며 1대1 결투를 벌였다. 둘이 서로 위치를 파악한 후 5m 거리에서 벌어진 근접 사격 대결은 매우 치열했지만 양쪽 모두 승부를 가리지 못했고 이는 차량 작가의 작품 때문이다. 방역하려던 순간 총알이 다 떨어졌음을 깨달은 시리나는 총을 버리고 도망쳤고 필리는 따라가느라 시간을 허비했다. 계단을 오르던 사이리나는 이제 끝이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섰다. 그리고 필리 쪽으로 뛰어들어 예상치 못한 발차기를 날려 필리가 재빠르게 반응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필리의 총이 바닥에 떨어졌다. 이어서 시리나는 추가 기술인 황공권을 사용해 필리를 곤란하게 만들었다. 필리가 공기를 때리는 공격으로 반격하며 시레나를 무시하는 듯했고 시레나는 필리를 지붕 위로 날려버리는 내룡각을 날릴 수밖에 없었다. 그때 시레나는 민주봉을 주어 승부를 가리려 했고 필리는 무력하게 경기장을 떠나려 했다. 하지만 필리는 총을 겨눈 행동이 셈의 우정 내재 능력을 발동시켜 장갑차를 뚫는 데 쓰이는 민주봉을 꺼내 시레나를 향해 쏘게 할 줄은 몰랐다. 내재 능력이 충분히 쌓이고 목표가 고정되자 셈은 엄청난 힘의 마법 탄환을 발사해 시레나와 그 집 전체를 한 발에 날려버렸다. 정신을 차린 필리는 셈이 한 일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하지만 셈 자신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자신이 그 원인임도 모르는 듯했다. 아마도 친구들이 위험에 처한 모습을 보고 그녀의 힘이 폭발한 것 같다. 그 후 세 사람은 불확실한 곳으로 향했고 셈은 모두가 아무 일 없었던 듯 사라진 이들을 작별 인사했다. 그리고 이때 필리는 이 성가신 두 동료를 쫓아내고 싶다는 말을 했지만 속마음으로는 그들과 떨어지고 싶지 않기 시작했다. 드레와 밥 형제가 막 깨어났을 때 바로 고급 블리츠 레이더들이 두 형제를 처치해 2킬을 기록했고 샘과 케이시는 2번의 어시스트를 받았다. 벙거의 털복숭이 아들 쪽으로 돌아가자. 그의 부하들이 오래된 데스매치 대로에서 교전이 벌어지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샘이 포함된 3사람의 영상을 기록한 녹화기 같은 것을 찾았다. 그 영상은 그들이 켈비가 숨어있는 장소로 인도할 수 있었다. 3화가 끝날 때 그 부하는 필리의 3사람 그룹을 추적하는 임무를 맡았다. 가라 요새로 가는 길에 필리는 계속 케이시의 끊임없는 말투에 시달렸다. 한편 샘은 여정 내내 계속 잠만 자서 2사람이 몹시 지쳤다. 길을 꽤 걸은 후에야 우리 일행은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에 위치한 행운과 즐거움이 가득한 마을에 도착했다. 이름에 걸맞게 이 마을은 매우 활기찬 외관을 가지고 있었다. 형형색색의 넌사인이 반짝이며 분주했다.
마을 안으로 들어서자 필리가 음식을 구하는 일을 맡았다. 샘과 케이시는 필리가 요청한 물건들을 사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드론이 뒤따라 날아왔고 그 드론을 조종하는 사람이 필리를 찾고 있었다. 각자 물건을 사러 흩어질 때 필리는 긴 구매 목록을 건넸다. 그리고 케이시에게 몇 개의 잔돈도 잊지 않고 건넸다. 하지만 그 아이에게 남은 돈을 가져오라고 하다니 필리가 준 돈은 사야 할 물건에 비해 너무 적었다. 필리가 음식을 구하러 간 사이 모두는 어두운 골목에서 술에 취한 한 남자에게 끌렸다. 그리고 트라의 추론에 따르면 그 남자는 술에 취한 노숙자로 위장한 암살자였다. 그래서 필리는 그를 처리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 두 로봇 동행을 물건 사러 보내고 자신은 그를 처리하기 위해 손발이 자유로워지길 원했다. 영화는 켈비 왕자와 그의 수호신 오딘이 폐허가 된 왕국에 접근하는 장면으로 전환된다. 그 왕국 주위에는 하얀 안개가 가득했다. 스완송 경이지만 오딘은 이곳이 로크의 손에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으며 스완송 경도 하늘로 올라갔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켈빈은 오딘이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혼자서 성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지만 오딘은 그의 안전과 왕의 명령인 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그를 막았다. 결국 켈빈은 말을 타고 바노르 왕국으로의 여정을 계속하기로 했다. 필리 쪽으로 돌아가면 술에 취한 빨간머리, 그 녀석이 배 들어갔을 때 주인이 너무 냄새가 난다며 쫓아냈다. 하지만 그는 칼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아 주인이 크게 겁을 먹었다. 바한 사람들을 통해 알게 된 것은 그가 방랑자이며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앞으로는 그냥 구씨라고 부르자고 했다. 알고 보니 구씨는 47 사무라이 중 가장 멋진 자였다. 그리고 구씨처럼 살아남은 방랑자들은 모두 용병이나 돈을 받고 일하는 암살자였다. 필리는 바안 사람들에게서 구씨가 한 번에 100명과 싸워 모두의 목숨을 가볍게 빼앗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게다가 구씨의 검은 돈 창고, 문도치즈 한 조각 자르듯 쉽게 베었다고 한다. 구씨는 검 위에 앉아 새처럼 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었다. 그 사이 구씨는 바 주인의 목을 잡고 어떤 리커슨이라는 사람의 행방을 물었고 주인은 리커슨이 알로아 시장 옆 오두막에 있다고 말했다. 터널 옆에서 찬이 유용한 정보를 얻자 바로 떠났어요. 그러자 필리가 더럽게 떠들기 시작하며 찬에 대한 전설이 여기서 끝날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민주주의를 꺼내며 말했어요. 이제 끝났어요, 할아버지. 하지만 찬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갑자기 돌아서서 하사시를 날리며 필리의 점수를 24로 끌어올리고 그를 다시 살아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잠시 후 필리가 다시 살아나며 새 팔이 자라났어요. 샘과 카세이의 장면으로 넘어가면 샘은 누구를 만나든 자신을 소개하는 것 같았어요. 비록 사람들이 욕하더라도 말이에요. 반면 카세이는 필요한 물건을 고르며 신나 있었고 한편 맨은 마법의 총을 들고 있는데 아직 찬에게 돈을 내지 않아 계산하려 하고 있었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있는 오딘과 켈비의 커플로 돌아가면 지금은 두 사람이 가을께 주둔하며 오딘이 칼날을 연마할 시간을 갖고 있어요. 켈비 왕자는 그저 울고만 있으며 오딘이 주는 군대 식사보다 더 맛있는 음식을 요구하고 있다. 그 말을 들은 오딘은 작은 냉병기를 꺼내 켈비 뒤로 던져 숲속의 새를 잡으려 했고 그로 인해 켈비는 오딘이 자신을 처벌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며 신나게 뛰어다녔다. 한편 친척인 구십은 꽃가게에 들러 리커슨의 행방을 묻고 그로 인해 맨은 밖에서 엄청나게 큰 총을 들고 서 있어야 했다. 총이 너무 무거워서 정말 힘들어 보였다. 그러나 잠시 방심한 사이 그는 구십에게 붙잡혀 땅에 눕혀졌고 구십은 마치 의자처럼 그 위에 앉았다. 그리고 두 사람은 처음으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이때 우리는 그가 구십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구십은 그를 암살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그는 가라 요새의 위치와 남왕국의 비밀을 알게 되어 샘이 켈비를 찾는 데 유리한 정보를 얻게 되었다. 하지만 대화는 아까의 드론과 무거운 민주주의 총을 가진 전갈 같은 로봇 무리로 인해 중단되었다. 하지만 찬 씨는 자신의 투척용 다트로 플라이캠을 쉽게 파괴하는 반면 조종하는 로봇들은 필리를 항복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너는 민주주의 권총 한 발로 한 대를 파괴했어. 네가 만든 민주주의 권총으로 샘이 로봇에게 공격당하려 할 때 찬 씨가 달려와 샘을 구하고 동시에 그 칼날로 로봇이 쏜 민주주의 권총 탄환을 두 동강 내며 한 번의 일격으로 로봇을 쓰러뜨립니다.
필리도 뒤지지 않아서 트라에 찬 밀리 민주주의 권총의 탄환 한 발로 로봇을 격추시킵니다. 찬 씨가 다른 로봇을 공격하려 뛰어 올라갔을 때 로봇에게 밀려나고 동시에 또 다른 로봇이 목표를 잠궜습니다. 찬 씨의 전설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K 씨가 원격 조종하는 장난감 차량에 폭탄을 장착해 로봇 아래로 돌진하며 영화 같은 폭발로 로봇을 파괴합니다. 전투 후 세 사람은 가게에서 훔친 수많은 물건 덕분에 많은 돈을 절약했습니다. 이제 찬 씨와 헤어졌다고 생각했지만 찬 씨는 여전히 뻔뻔하게 굴고 있습니다. 필리가 맥주 2상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필리의 차에 뛰어들어 필리의 맥주를 마시고 자연스럽게 4번째 멤버가 되어 팀에 합류하게 되었다. 그것은 K씨가 준 선물이니까 어쨌든 팀의 전설의 사무라이인 쭈찐이 추가되었으니 좋지. 장면이 바뀌어 1화의 현상금 사냥꾼들이 허름한 차를 타고 가고 있을 때 그들은 왕의 아들인 벙거의 부하에게 가로막혔다. 특히 그 소녀는 그 덩치 큰 현상금 사냥꾼이 블랙클로라고 알고 있었다. 동시에 그녀는 자신의 그룹이 레드스카이 브라더스라는 것을 소개했다. 앞으로 이 그룹을 레드라고 부르자. 게다가 그녀는 블랙클로 그룹이 필리의 그룹을 쫓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협력 제안을 했지만 검은 발톱의 한 놈이 그가 붉은 회의를 공격하려 할 때 끔찍하게 처치당했습니다. 그는 필리의 머리를 사냥한 후 비례차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켈빈은 검은 발톱이 양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친구들과 함께 짙은 안개로 덮인 숲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필리는 운전에 집중하지 않고 친척과 싸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배치가 도랑으로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 필리는 친척에게 책임을 돌리며 그가 자신을 방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친척의 철저한 논리에 화가 난 필리는 맥주를 마시며 속을 달랬습니다. 그런데 남은 맥주를 친척인 진 아저씨가 다 마셔버렸어. 필리는 화가 나서 진 아저씨와 맞붙었어. 하지만 그는 진 아저씨의 털 하나도 건드릴 수 없었어. 게다가 샘과 케이시가 마지막 감자튀김을 다 먹어버렸다는 걸 알게 되자 그는 베시와 함께 혼자 도망치며 복수했어. 그는 친구들이 골칫거리를 만들어 놓고 자신이 아끼던 음식을 다 먹어버린 것에 화가 났어. 정말로 우리 조상들이 말했듯이 혼자서는 큰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맞았어. 왜냐하면 그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필리가 사람을 잡아먹는 식물의 먹이가 되어버렸거든. 진 아저씨와 우리의 2 로봇 소녀들은 신나는 축제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 그리고 필리가 식물에서 빠져나오려고 애쓰는 동안 그는 그 식물 때문에 환각에 빠져 있었어. 그 끔찍한 상황과는 달리 찬 씨는 샘과 케이시가 술집에서 즐겁게 놀고 있는데 찬 씨는 맥주 4잔을 순식간에 다 마셨다. 이곳의 유쾌한 분위기에 맞게 술집의 MC가 수수께끼 질문을 내놓았고 정답을 맞히면 맥주 1잔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로봇인 샘에게는 이 질문들이 어렵지 않았다. 케이시도 마찬가지였고 둘은 찬 씨에게 수십 잔의 무료 맥주를 선사했다. 필리 쪽도 크게 즐거워하며 식인 식물의 환각에 빠져 자신이 둘러싸인 환상 속에 들어간 행복을 만끽하고 있었다. 세 자매가 전기와 수도까지 갖추고 여러 가지 음식과 맥주를 곁들인 모습이었다. 이것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이었지만 필리는 그것이 단지 환상임을 알지 못했다. 너가 행복한 삶을 꿈꾸며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그 나무는 너를 부식성산으로 쏘아 먹어치웠어. 그리고 네가 위험에 처했음을 깨달았을 때 너의 살은 부식되어 뼈만 남아 점수 회복이 25가 되었어. 다시 아저씨 90으로 돌아가면 아저씨는 여동생들에게 내 방향에서 안겨 있었고 샘과 그 여자아이들은 물결 모양의 감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 하지만 갑자기 어디선가 반딧불이 떼가 술집으로 날아와 아름다운 초록색 물결을 만들었어. 그리고 그들이 한 점에 모였을 때 아저씨 90과 같은 여행자의 모습으로 여성이 나타났어. 그녀의 이름은 발음하기 매우 어려워서 일단 반딧불의 여왕이라고 부르기로 해. 그녀는 반딧불이를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더 특별한 것은 그녀가 아저씨 90이 아는 47명의 사무라이 중 한 명이라는 거야. 그녀가 여기 온 목적은 진 할아버지를 회의로 데려가려는 것이다. 관리자의 추측에 따르면 그 회의는 47명의 사무라이 회의지만 진 할아버지는 자신의 개인적인 일을 처리하기 전에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것 같다. 긴장된 분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작가는 그가 식인 식물의 산성 용액 속에서 하얀 해골이 된 장면으로 전환한다. 진 할아버지가 회의로 돌아갈 의사가 없음을 깨달은 도안은 체인을 연결한 갈고리를 던져 진 할아버지를 향해 강하게 던져서 그가 뛰어오르게 만든다. 이때 도안은 줄을 강하게 당겨진 할아버지가 공격의 여파로 거의 맞을 뻔했지만 그는 재치 있게 피할 수 있었다. 전투는 더욱 긴장감이 높아지고 도안이 진 할아버지를 향해 체인을 폭풍처럼 끌어당긴다. 그러나 카세이와 다른 작은 로봇은 필리에게 사과의 의미로 그가 먹어치운 감자를 대신할 화려한 샐러드를 만들고 있다. 그 작은 로봇의 입을 통해 도안이 진 할아버지를 빨간 방랑자 회의로 데려가려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자, 7명의 사무라이 회의가 아니라 전투는 점점 더 치열해지고 술집은 주인공이 맹렬한 채찍질로 박살났다. 이 경기는 주인공이 진짜로 이길 것 같았다. 하지만 주인공이 기술을 빗나가자 그는 즉시 방역을 가해 주인공을 자신의 검 아래 제압했고 주인공은 그가 이렇게 강할 줄은 몰랐다. 주인공은 오늘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가 무술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때 주인공은 검을 거두고 주인공을 처치하지 않았다. 그것은 주인공을 매우 놀라게 했다. 그리고 주인공이 감정을 고백하자 그녀는 더욱 놀랐다. 그는 샘과 카세이의 배려 덕분에 충분히 취해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진실을 털어놓았다. 그리고 분명 돈추아도 아저씨에게 마음이 있어서 아저씨에게 조직으로 돌아가라고 권했어요. 하지만 거절당했고 아저씨는 머리카락과 수염이 아직 검었던 과거를 회상했죠. 그때 아저씨는 아마도 돈추아인 한 여자와 함께 암살 명령을 받고 한 산장에 침입했어요. 하지만 산장에 아이들이 있어서 아저씨가 망설였고 이것이 아저씨가 조직을 떠난 이유인 것 같아요. 현재로 돌아와 아저씨가 가만히 앉아 돈추아가 아저씨를 끝내려 했지만 그녀는 글과 정 때문에 아저씨를 해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고 아저씨는 떠돌기로 돈추아는 조직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두 사람의 마지막 대화에서 아저씨가 올해 겨우 30살인데 머리카락과 수염이 희끗희끗하다는 걸 알게 되었죠. 아저씨의 뒷모습이 점점 사라질 때 돈추아는 아저씨를 따라가도록 반딧불이를 날려보냈어요. 필리의 상황은 아침이 밝았음에도 불구하고 최면에 걸린 식인 식물 안에 갇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친아저씨가 한 번의 검격으로 필리를 식물에서 구해냈고 친아저씨는 자신이 선택한 길을 가기 위해 팀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필리는 배시 위에 앉아 샘과 케이시가 만든 맛있는 야채, 샐러드를 들고 굶주린 듯 먹었고 이를 통해 필리가 이 로봇 친구들에게 더 감사함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6화의 첫 장면은 다음날 아침. 필리가 뭔가 먹을 것을 찾느라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케이시는 한 병의 기름을 여유롭게 아침 식사로 즐기고 있었습니다. 필리 앞에 토끼 한 마리가 나타나 필리는 그것을 아침과 점심 식사로 만들 계획이었지만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는 격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필리의 사냥 감각이 너무 부족해 토끼를 쏠 수 없었습니다. 토끼를 몰래 쏠 기회를 잡았을 때 친구 에디가 무정의로 연락해 토끼가 놀라 도망가 버렸습니다. 필리와 에디의 대화를 통해 필리가 에디에게 빚을 지고 있어 샘과 케이시를 팔아 빚을 갚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관리자님은 5화 마지막에 한 말을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관리자님은 필리가 두 귀여운 친구들에게 그런 짓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후 필리는 모두와 함께 마두라 시로 가자고 제안했어요. 거기서 그의 친구가 샘과 케이시를 만나고 싶어 했거든요. 하지만 마두라 시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쓰레기 더미와 다를 바 없었어요. 그곳이 너무 황폐하고 어두운 분위기 때문에 케이시뿐만 아니라 샘도 걱정하게 만들었고 필리도 그런 느낌이었어요. 관리자님 추측으로는 이곳이 무언가 사건을 겪은 것 같아요. 필리가 집에 들어갔을 때 내부는 모두 텅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는 배가 고파서 냉장고에 남아있던 것들을 몰아먹으며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기회였어요. 논해를 먹고 나서 필리는 샘과 케이시에게 각 집에 귀중한 물건들을 가져오라고 시키며 이것이 단지 구출이라고 변명했다. 샘이 동전을 찾고 있을 때 샘은 옷장 안에서 두 모자가 팩터라고 불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발견했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두 모자의 발밑에서 붉은 빛이 나오더니 서서히 두 모자의 몸 전체를 감싸며 샘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들이 사라졌다. 그 호기심을 안고
샘과 케이시는 필리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지만 필리는 이미 노네를 먹고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게 쓰러져 있었기에 둘이서 도서관을 찾아가 조사하기로 했다. 필리가 깨어났을 때 그는 샘과 케이시가 구출한 것들의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러다 벽구석에서 인간의 형상을 한 괴물이 나타났는데 그 몸은 깊고 검은 호수 같은 푸른 빛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괴물은 필리에게 공격하기 전에 도망가라고 경고했지만 필리는 신경 쓰지 않고 재빨리 민주당 총을 꺼내 해지옥 탄환을 한 발 쐈다. 이번이 1화부터 지금까지 필리가 처음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쏜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차에 올라탄 순간 그 생물이 나타나 필리를 붙잡았고 그의 몸 전체가 아까 그 모자와 아이처럼 빛나게 만들어 운전을 잃고 벽에 부딪혀 기절하게 만들었어. 정신을 차렸을 때 필리는 다시 그에게 붙잡혔고 그의 몸은 빛나면서 고통 속에 시들어갔어. 이것이 바로 그의 26번째 죽음이었지. 그렇다면 모자와 아이가 말한 페타는 분명 이 생물일 거야. 쌈과 카세이로 돌아가서 두 사람이 도서관을 찾았어. 그리고 쌈은 마법과 관련된 책을 찾았고 그 책을 통해 우리는 페탈가 마법의 힘으로 다른 이들의 생명을 훔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리고 그것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공격해. 이때 필리는 그 페텔에게 나무에 묶여 있었고 그는 네가 불멸자라는 사실에 크게 놀랐어. 그가 말하길 그는 다른 사람들과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빨아들여야만 살 수 있고 그의 굶주림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했다. 어떻게 운이 좋게도 그는 이제 필리와 같은 불사의 존재를 잡게 되었고 너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 친구나 사랑할 사람도 없이 그는 너를 선택하여 너의 생명을 영원히 빨아들이기로 결심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누구에게도 해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필리의 목숨을 10번이나 빼앗아 총 33번의 부활을 이끌어냈다. 필리의 풍부한 에너지 덕분에 그는 새로운 형태로 진화했다. 특히 필리의 힘을 빨아들일수록 그는 필리가 과거에 저지른 나쁜 일들을 더 많이 알게 되었다. 예를 들어 필리가 카바나 항구에서 한 소녀를 해친 일과 에를란이 평야에서 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일이다. 필리의 생명을 빨아들일수록 그는 필리의 과거를 언급하며 그를 더 괴롭혔다. 보르티카가 군대를 보내 너의 아버지 농장을 공격했을 때 너는 아직 어린아이였던 시절이다. 블리치 레이더들이 바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내 눈앞에서 죽였어.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필리가 얻은 불멸의 힘이 바로 부모님을 위해 복수하려는 원한 때문에 자신의 영혼까지 팔았다는 것을 알게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는 자신의 불멸의 몸을 부모님 복수에 쓰지 않고 허비했어. 그것이 네가 저지른 가장 큰 죄야. 그 사이 샘과 케이시는 너를 찾고 있었는데 갑자기 샘이 필리의 절규하는 소리를 들었어. 친구가 위험에 처한 걸 알게 된 샘은 의식을 잃고 파괴모드를 켜서 필리의 위치를 파악했어. 그 후 샘은 파괴신의 모습으로 변해 필리가 있는 곳으로 에너지 화살을 쏘아 그 주변의 모든 적들을 쓸어버렸어. 바로 그때 페터가 필리를 가르치고 있을 때 그는 어떤 생명체가 내는 눈부신 소리를 들었어.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니 페터는 그것이 대포 폭탄임을 깨달았다. 샘은 즉시 페터를 향해 강력한 에너지를 발사했지만 필리가 제공한 에너지 덕분에 쉽게 막아내고 샘에게 연속적으로 반격했다. 그가 카메하메하를 추가로 발사했을 때 샘은 기절하고 평범한 모습으로 돌아갔다. 제크왈리 나자마시게싸다. 샘을 쓰러뜨린 줄 알았지만 갑자기 샘이 일어나서 이전보다 더 강력한 에너지를 발사해 페터를 수백 미터 날려버렸다. 그 후 샘은 페터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높이 날아올랐다. 그리고 즉시 샘은 페터가 서 있는 곳에 강렬한 핑크색 마법을 발사했지만 페터도 푸른 마법으로 반격할 준비를 했다. 두 개의 거대한 에너지가 충돌하여 하늘과 땅이 흔들리는 여진을 일으켰다. 결과적으로 샘이 그를 압도하고 번개처럼 쏟아지는 연속 사격을 퍼부었고 그가 허무로 사라질 때까지 샘은 멈추지 않았다. 필리가 깨어났을 때 그는 주변에 폐허가 된 광경에 놀랐지만 페터라는 놈이 너무 많이 먹다가 과식으로 죽었다고 생각했다. 반면 샘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가라. 요새로 여행을 계속했다. 필리는 두 사람을 에디에게 팔지 않고 자신이 묻어둔 것만 에디에게 남기기로 결정했다. 한동안 모습을 감췄던 우리는 이제 SS급 반마법사 장면을 볼 수 있다.
알려진 바로는 그의 이름은 록이며 앞으로 그를 록이라고 부르자. 그의 여성 부하가 켈비를 찾지 못하고 샘만 발견했는데 그녀는 샘이 켈비를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녀는 과거에 켈비의 친위 로봇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행동이 너무 오만하게 느껴져. 오만한 록은 경고의 의미로 여성 부하에게 마법 에너지를 쏘았다. 그는 다음번에는 그 마법 에너지를 땅이 아닌 그녀의 가슴 한가운데에 꽂겠다고 경고했고 그녀는 오만한 그에게 무시당해 몹시 분해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록은 그 오만한 말로 번거롭게 부추겼지만 그는 너무 강하게 방역해 록을 화나게 만들었고 강력한 에너지 마법으로 번거롭게 고통을 줬다. 번거롭게가 촉수에 갇혀 탈출하려 애쓰고 있을 때 작가는 록이 얻은 힘이 어떤 악마를 소환한 덕분임을 밝혀냈다. 그 대가로 록은 동생 켈비를 그 악마에게 바쳐야 했다. 켈비를 바치지 못하면 그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 악마는 너무 강해서 록의 얼굴이 바나나 잎처럼 창백해졌다. 예리한 눈을 가진 벙어롭게는 그 자식이 이 세상에 무언가를 풀어놓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장면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커플 오딘과 켈비가 높은 산 정상에서 이동하는 모습으로 전환된다. 돌다리 위를 지날 때 갑자기 돌다리가 무너지기 시작해 모두가 죽을 힘을 다해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딘과 켈비는 두 대의 전투 로봇이 절벽 아래로 떨어진 것 외에는 다행히 아무 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끝나자마자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방금 전 충격에서 차에 회복하기도 전에 매복한 무리에게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의 우두머리는 오딘과 비슷한 키의 붉은색 갑옷을 입은 거구의 남자였습니다. 신원을 묻자 오딘은 그냥 평범한 벌레 사냥꾼일 뿐이라고 부인했습니다. 그가 경호 로봇들에 대해 의심하자 오딘은 우연히 발견해서 재프로그래밍했다고 교묘히 둘러댔습니다. 그리고 켈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켈비는 자신을 섬기는 하인일 뿐이라고 핑계를 댔습니다. 하지만 붉은 갑옷 남자는 여전히 의심하며 켈비에게 다가가 확인하려 했습니다. 갑자기 그는 화가 나서 켈비의 목을 잡고 보르티카 왕족의 목소리를 가진 아이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것이 오딘이 자신의 정체가 드러났음을 알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었고 오딘은 그를 공격하기 위해 달려갔지만 다른 병사에게 막혔다. 그렇지만 오딘은 자신의 힘으로 간단한 기술 몇 가지로 그를 쉽게 제압했다. 그 후 오딘은 두 명의 총잡이에 의해 방해를 받았지만 두 사람은 오딘과 로봇 경비원에게 제압당했고 그 대가로 한 로봇 경비원이 그에게 머리가 날아갔다. 붉은 갑옷의 남자도 달려들어 두 로봇의 머리를 베는 폭력적인 공격을 퍼부었다. 이때 오딘과 붉은 갑옷의 남자는 1대1로 승부를 가리게 되었다. 결과는 쉽게 예측할 수 있었고 오딘이 그를 압도하며 검을 날려버렸다. 그의 모자가 한쪽으로 치워지면서 그가 남자가 아니라 여성임이 드러났다. 전투가 끝난 후 그녀의 이름이 힐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녀는 마법 황제의 하인으로 봉사하고 있었다. 그녀가 보르티카를 점령하고 있어서 켈비는 그녀를 묶어야 했다. 한편 매는 잠잘 때 코를 골며 자는 모습에 샘이 깨우려고 했다. 아주 먼 곳에는 사냥꾼들을 고용해서 필리를 잡으려 했던 귀부인이 있는데 모두 실패했다. 그녀의 하인 로봇이 은퇴한 유명 사냥꾼 조조를 추천했고 그는 필리를 잡는 데 도움을 줄 아이디어를 내었다. 두 사람은 엄청난 가격으로 조조를 고용해 필리의 목을 노리기로 계획했다. 이제 마지막 호위 로봇들이 모두 파괴되면서 켈비는 큰 충격에 빠졌고 두 사람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다. 한편 필리는 자신이 레이디데이가 고용한 많은 사냥꾼들에게 집안에서 포위당했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모두가 레이디데이가 누구인지 궁금해한다면 그녀는 조조를 고용해 필리를 쫓아낼 사람이다. 모두가 일제히 집을 향해 총을 쏘아 필리를 벌집처럼 만들었지만 그는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서부의 카우보이처럼 뛰어난 사격 기술을 사용해 현상금 사냥꾼들을 쓸어버린다. 버타짱. 그리고 한 여자 현상금 사냥꾼의 목숨을 살려준다. 그때부터 필리와 레이디데이는 지금까지 쫓고 쫓기는 게임을 하고 있다. 이제 영화는 레이디데이가 조조의 집에 와서 그녀를 고용해 필리를 사냥하려는 장면으로 전환된다. 조조는 필리를 사냥하겠다고 제안하지만 필리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필리에게 미래의 위험이 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필리는 자신이 좋아하는 어지러운 방이 카세에 의해 깔끔하게 정리된 것을 보고 경악한다. 필리가 달리던 길에서 달콤하게 달릴 때
케이세이는 배츠의 엔진을 업그레이드해서 차가 넘어지게 만들었어요. 피하려다. 사고 후 모두 괜찮았지만 샘은 TDI에 기대어 있어서 케이세이를 매우 걱정했어요. 이때 모두 샘이 깨어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동안 케이세이는 수리할 수 있는 폐품을 주워오다가 샘과 닮은 로봇을 발견해서 수리하기 위해 가져갔어요. 샘이 깨어나자 모두는 가라. 요새로 떠나는 여행을 계속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필리는 케이세이가 차에 싣고 온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케이세이가 더 이상 쓰레기를 채 싣지 않도록 했어요. 가라 요새로 가는 길에 필리는 앞에 폭풍이 몰아치는 것을 보고 잠시 피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니트에 머무르기로 했어요. 이로 인해 샘은 필리를 좋은 친구라고 칭찬했어요. 왜냐하면 필리가 두 로봇 소녀들을 매우 세심하게 돌봐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기계적인 말투가 필리를 불편하게 해서 그는 샘에게 기계처럼 똑같이 말하지 말고 진짜 친구들처럼 대화하는 법을 가르쳐 줬다. 하지만 샘은 그런 말투가 너무 무례해서 필리의 감정을 걱정했지만 필리가 자신이 한 무례한 말에 크게 웃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바로 앞에 공중에 떠 있는 도시가 나타났고 필리에 따르면 그곳은 사본 도시였다. 부자들의 도시이며 그 아래는 바로 제니스였다. 다시 말해 제니스는 사본의 쓰레기장이었다. 샘은 몇 세기 전부터 보르티카가 이런 공중에 떠 있는 건축물을 만들 수 있었지만 이것이 불평등을 초래해 보르티카가 건설을 금지했다고 덧붙였다. 필리가 경험한 바로는 사본 도시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도시였다. 로봇들이 복종하고 있었고 그와 동시에 그곳 주민들은 매우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사람을 쓰레기처럼 대하는 이유입니다. 제니스에 들어서자 샘과 필리 앞에 나타난 것은 폐허가 된 도시와 사본에 사는 사람들이 버린 생활 쓰레기로 인해 악취가 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쓰레기는 카세이에게는 보물과 다름없어 그녀의 눈을 자동차 헤드라이트처럼 반짝이게 했습니다. 하지만 필리는 그녀가 그것들을 가져가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샘은 필리가 가르쳐준 방식으로 친구처럼 대화할 수 있을 만큼 빠르게 배우고 있었습니다. 카세이와 필리가 함께 놀고 있을 때 샘은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그 친구는 JT라는 변태 같은 남자였습니다. 그는 샘과 친구가 되기로 동의했고 샘은 그와 함께 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필리가 돌아왔을 때 샘이 보이지 않아 필리는 샘을 찾아 카세이에게 가만히 앉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필리와 샘이 돌아오길 기다리는 동안 카세이는 자신과 같은 모델의 로봇 하나를 발견했는데 고장난 상태라 카세이는 본능적으로 그 로봇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카세이와 비슷한 또 다른 로봇이 나타났는데 카세이와는 달리 완벽하지 않은 상태로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그 로봇은 자신을 7337번이라고 소개했지만 카세이는 그를 리즈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다만 리즈는 자신과 같은 로봇들이 이제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카세이가 믿지 않는 듯하자 리즈는 그녀를 데리고 자신과 같은 로봇들이 고철 더미로 부서져 있는 곳으로 안내했고 카세이는 그 광경에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GT라는 인물과 만나면서 상황은 점점 더 희비가 교차하는 상황이 되었고 그는 샘에게 매번 작동할 때마다 묻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몇 명이냐는 질문에 샘은 지금은 자신이 섬길 친구가 많을수록 좋다고 당당히 대답했습니다. 샘은 사람이 많을수록 더 즐겁다고 생각해서 GT 청년은 샘이 단체 놀이를 하고 싶어 한다고 착각해 땀을 흘렸다. 카세이는 새로 만난 친구에게 구식 로봇인 그들이 더 발전된 로봇을 만들기 위한 원자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리즈는 카세이와 같은 구식 로봇의 전원을 끄기 위해 여기 왔고 잊지 않고 말했다. 필리가 그녀를 여기 버려서 고철로 만들고 싶어 한다고. 카세이는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여행 내내 필리는 그녀를 쓸모없는 기생충이라고 계속 비난했기 때문이다. 샘은 GT에 의해 많은 남자들이 있는 방으로 끌려갔고 이를 본 샘은 그때 샘은 필리가 가르쳐준 거친 말로 GT를 놀리며 그를 웃기려고 했고 그의 친구들은 입을 벌리고 놀랐다. 갑자기 한 청년이 샘의 말을 듣고 있던 담배를 떨어뜨렸다. 그래서 모두 호기심을 가지고 그녀에게 다시 말해보라고 했다. 이때 카세이의 새 친구는 필리가 자신을 친구로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카세이는 필리의 험담만 기억했기 때문에 필리가 자신을 여기로 데려온 것은 리즈 같은 다른 로봇들처럼 버리기 위해서라고 생각했다.
구식이 되면 주인에게 제니트에 버려진다. 우리 남자가 여관방에 들어가 두 손에 민주당 총 2자루를 쥐고 있을 때 GT 청년의 친구들이 로봇인 샘이 진짜 친구처럼 모두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며 크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즐거움도 잠시. GT는 총을 꺼내 필리를 쫓아가며 돈을 훔쳤다고 생각해 소리를 지르며 달렸다. 그때 필리는 카세이가 배츠리를 고쳐서 돌아오길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카세이가 리즈의 부정적인 말에 상처받아 필리가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고철 분쇄기에 몸을 바치려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 차로 돌아왔을 때 샘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카세이를 찾는 것이었고 그 남자는 GT가 쫓아올까 두려워서 매우 긴장했다. 카세이를 찾은 줄 알았지만 그건 리즈였고 그가 부서진 로봇을 꺼내며 그것이 카세이라고 말하자 샘은 매우 당황했다. 분쇄기를 바라보던 샘은 그것이 카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생사의 순간에 샘은 카세이를 그 분쇄기에서 끌어냈다. 카세이가 활동을 중단하고 싶었던 이유는 더 유용해지고 싶었기 때문이지만 샘은 카세이가 그 이상으로 유용하다고 격려했다. 8화의 결말은 필리가 두 사람을 배치에 태우고 폭풍이 서서히 지나가는 가운데 폐허가 된 제니스 도시를 함께 떠나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타오르는 불빛 아래에서 커플은 오딘을 극복했다. 켈비와 힐다가 모닥불 주위에 앉아 힐다의 과거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힐다가 록을 섬기기 전에 그는 고렘들을 사용했었다. 그의 마법의 힘은 힐다의 나라를 공격하여 무고한 백성들을 정찰병으로 징집해 보르티카의 후계자를 찾아오게 하기 위함이었다. 저항하는 자들은 고문당하고 처형된다. 힐다도 한 사람의 인간일 뿐이며 그녀는 살아가고 싶어 한다. 가족이 살아남길 바라기에 힐다에게는 그를 섬기는 것 외에 선택지가 없었다. 태어날 때부터 평민인 그녀 같은 사람들은 인생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는 냉혹한 현실과 함께 이때 우리는 칼라가 보르티카 왕국과 철천지원수가 된 이유를 알게 되는데 과거 보르티카가 군대를 보내 칼라를 침공했기 때문이다. 칼라의 저항은 실패했고 이제 그들은 SS급 마법사와 동맹을 맺기로 선택했다. 하지만 켈비가 둘 사이의 논쟁을 가로막고 계속 길을 떠났으며 오딘이 식량이 2사람분밖에 없다며 힐다를 처형하자고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켈비는 힐다를 데리고 가기로 결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켈비 왕자는 자신의 결정을 매우 단호하게 내렸다. 켈비에게 존경을 보낸다. 장면은 눈이 매우 많이 내리는 땅으로 전환되고 갑자기 미친 소 형태의 배치가 어딘가 매우 위협적인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있다. 눈이 깊은 지형에서는 미친 소가 잘 달리지 못해 필리는 배치 차량 모드로 전환했다. 그리고 그들을 쫓고 있는 동물은 바로 빙계였다. 그가 쫓는 이유는 필리가 그의 거대한 장식 보석을 섞어버렸기 때문이다. 빙계는 이 무리의 표범들을 쫓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느껴서 배치 엔진에 부식성 액체를 뿌렸고 필리는 특별한 때를 위해 아껴둔 대전차용 GPG-7을 꺼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필리가 차를 세우고 걔 얼굴에 포탄을 쏘았을 때 엄청난 폭발이 일어날 것 같았지만 탄알은 몇 번의 옷만 터뜨릴 뿐 걔의 머리만 잠시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은 듯 그 부식성 액체는 아래 얼음층을 금이 가게 만들었고 배시와 사람 모두 깊은 구덩이로 떨어졌다. 그 깊은 구덩이 안에 필리와 두 로봇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질 속에 빠졌다. 배시는 거미줄 같은 막에 빠졌지만 너무 무거워서 거미줄이 끊어지고 더 깊이 떨어졌다. 갑자기 배시가 세 사람의 시야에서 사라지자 구덩이 주변에 다양한 모양의 빛 점들이 나타났다. 하지만 결국 그 빛은 이상한 생물들의 집 창문이었고 모두가 세 사람을 향해 시선을 보내며 박수쳤다. 샘과 케이시도 매우 흥분했다. 갑자기 그 생물들의 머리 위에 있던 꽃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며 이들이 해방된 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 앞에 문이 열리자 내부에서 이상한 생물이 나와 세 사람을 구출자라고 불렀다. 그 사람은 자신을 모압이라고 소개했으며 이곳의 마을 원로이고 그의 종족은 이곳에 오랫동안 흩어져 살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필리가 그를 이 이상한 흔들그네에서 모두 데리고 나가자고 제안하자 모압과 이 붉은 안개 마을 사람들은 3명 모두 노래를 못한다며 악마라고 비난했다. 모압은 옛 예언에 언젠가 노래할 줄 아는 구원자가 이곳에 내려와 붉은 안개 마을 사람들을 더 높은 곳으로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압이 옛 예언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예언은 빛이 동굴을 비추어 이곳 주민들의 촉수가 꽃을 피우게 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두 번째 예언은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곳 사람들을 도와 탈출 수단을 불러내어 이곳을 벗어나게 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이 예언들이 다소 허황되게 느껴졌지만 방법이 없어서 우리 모두는 이곳 사람들을 도와 탈출 수단을 불러내는 것을 도와주기로 했다. 모압은 우리 모두가 아까 그 정교한 비단실 위에 서서 노래를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 사람이 충분히 순수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마을 전체의 구세주임을 증명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 노래는 그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특별한 느낌이 있었어. 그리고 모압은 로봇도 마음이 없어도 도전을 할 수 있다고 말했지. 필리는 이 일이 점점 더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모압은 그에게 도전을 강요하지 않았어. 하지만 하지 않으면 떨어지거나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서 결국 도전을 받아들였지. 도전자를 정하기 위해 세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했고 너무 못해서 맨이 첫 번째 도전자가 되었어. 그래서 맨의 입에서 음정은 맞지 않아도 그의 흥미로운 여행에서 나온 랩 가사가 흘러나왔지. 필리가 도전을 통과한 줄 알았는데 그는 그 끝없는 구덩이에 떨어지고 말았어. 다음은 카세입니다. 로봇 소녀인 그녀는 긴 여정의 이야기를 아주 경쾌한 멜로디로 노래하며 도전을 완수했습니다. 반면 샘은 자신과 켈비 왕자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음악으로 도전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 노래의 멜로디는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습니다. 축하하기 위해 모압은 샘과 카세이를 MU 마을의 특산물로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로봇이라서 두 사람은 그냥 재미로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샘과 카세이는 빨리 이곳을 벗어나기 위해 다음 도전을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다음 도전이 서로의 생사를 건 싸움에서 한 명이 남겨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돌아서야 했습니다. 카세이가 떠나려 하자 마을의 노인 모압은 병사들을 불러 두 사람을 포위했고 우연히 샘의 우정의 힘이 발동되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필리가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개 위에 앉아 배치의 등에 올라타서 빠져나오자 샘은 기술을 포기하고 다시 평상시로 돌아갔어요. 그 개를 본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것이 바로 자신들의 교통수단임을 알아챘어요. 그러나 갑자기 노인 마을장인 모아브가 자신이 중요한 인물이라 먼저 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필리의 눈에 거슬리는 귀족 같은 태도를 보였어요. 다른 사람들을 밀치고 자신만 살기 위해 앞서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필리는 그런 말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신경 쓰지 않고 먼저 빠져나갈 수 있는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필리는 화가 치밀었어요. 왜냐하면 이 차는 바로 자신이 타던 차였기 때문에 누가 타고 누가 못 타는지 결정할 권리가 있었거든요. 그 노인 같은 사람에게 인내심이 더 이상 없었던 필리는 그의 머리를 잡아던져 절벽 아래로 내던졌어요. 그 조각보 위에 누워있던 노인 마을장은 오히려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절망 속의 깊은 구멍으로 떨어졌어요. 개가 일어나자 배시 위에 올라탄 생물들이 밀려 올라가던 것이 떨어져 버렸어요. 샘은 그 구덩이를 떠나며 언젠가 그들이 구덩이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하는 것을 잊지 않았고 이는 모아브 마을 전체를 감동시켰다. 여기까지 올라온 필리는 그 보석이 사실 개의 알이라는 것을 말하며 그래서 그 개가 모두를 쫓아온 것이라고 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개가 굴에서 나와 모아브 마을 주민들을 끌고 올라와 모두가 매우 흥분했다. 너무 기뻐서 한 모아브 아기가 자신의 머리 위에 있는 꽃을 샘에게 던졌다.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고 개가 다시 굴로 내려가면서 모아브 사람들을 그들이 속한 곳으로 데려갔다. 이때 필리는 개가 굴에서 나오는 것이 평범한 일이며 마법이 없다고 했지만 샘은 그녀가 노래할 때 실크가 더 튼튼해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필리는 신경 쓰지 않으며 그녀의 노래를 듣지 못했지만 2번 죽는 것보다 나은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관리자의 추측에 따르면 맨도 이 두 로봇 소녀를 진정한 친구로 여기기 시작한 것 같다. 하지만 보르티카 왕국의 상황은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아요. 아마도 프랑스의 암살자가 번거 왕을 죽였을 거예요. 켈비의 위치를 알았기 때문이죠. 에피소드 10은 필리와 샘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카세이는 초강력 엔진이 달린 배시 차량으로 위험한 산을 넘고 있는데 이 엔진은 혹독한 환경에서 작동하느라 곧 한계에 달할 것 같아요. 샘이 필리를 켈비에게 소개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관리자 앱가 필리가 켈비를 만나면서
어떤 의도를 품고 있는 것 같다고 느낀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 일은 제쳐두고 카세이가 필리에게 속도를 줄이라고 조언했지만 필리는 고집을 부려 엔진이 연기를 내며 도로 옆 바위에 부딪혔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사고 장소가 어느 마을 근처였고 배 씨를 도와준 친척인 디밀도라는 아저씨 덕분에 마을로 차를 끌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디밀도에 따르면 이곳은 삐걱거리는 스프링 마을이고 여기서 모든 수리가 가능하다고 해요. 특히 이 마을에는 매우 신뢰할 만한 공장들이 많이 있어서 눈길을 끕니다. 그와 동시에 많은 노동자들이 있었고 디밀도 그중 하나였다. 그 사이 필리는 길가집 한 채에서 누군가 자신을 몰래 지켜보는 여자가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고 그 여자는 다른 한여를 조롱하며 꾸짖었다. 아마 조조가 필리에게 복수하러 온 것 같았다. 심하게 고장난 배씨에게 돌아가자 배씨의 엔진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고 필리는 배씨를 캐시에게 수리 맡길 수밖에 없었다. 그 사이 필리는 샘에게 음식을 찾아오라는 임무를 맡겼다. 우연히 샘은 카지노에 들어가 누군가 떨어뜨린 동전을 주웠고 그 동전 덕분에 엄청난 돈을 따서 결국 쫓겨나고 말았다. 돈이 있으면 세상이 시끄럽다는 말처럼 샘이 가는 곳마다 돈이 떨어져 깡패들이 싸우며 다투었다. 그 사이 샘은 실수로 매춘부들이 있는 무도장에 들어가고 말았다. 식당에 도착했을 때 샘이 아까 번 돈은 모두 떨어져서 한 푼도 남지 않아 샘은 필리를 위해 음식을 살 돈이 없었어요. 만약 네가 샘이 돈 가방을 떨어뜨린 걸 알았다면 샘은 가라. 요새까지 걸어가야 했을 거야. 하지만 식당 주인은 샘이 그녀를 도와주는 한 끼 식사를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이때 우리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는 두 사람은 가라 요새까지 걷고 있었고 가라 요새로 가는 경주에서는 필리팀이 이길 것 같았어요. 그걸 제쳐두고 오딘이 힐다가 제안한 곳을 단호히 거절했는데 오딘에게 가라. 요새는 가장 안전한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샘으로 돌아가면 그녀는 종업원 일에 적합하지 않았어요. 무지한 그녀를 이용해 나쁜 손님들이 장난을 치곤 했거든요. 게다가 샘이 너무 무거워서 식당에 수많은 테이블과 의자가 파손되었어요. 그 때문에 주인은 화가 나서 샘을 해고했어요. 샘이 자신이 만든 혼란을 정리하고 있을 때 식당 구석에서 샘을 지켜보는 수상한 소녀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샘이 식당을 나서자 골목에서 울고 있는 금발 소년이 그녀의 시선을 끌었다. 샘이 물어보니 소년의 부모가 그를 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샘은 소년이 매우 불쌍하게 느껴졌다. 샘은 소년을 필리에게 소개해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그 눈물 뒤에는 승리의 미소가 숨겨져 있었다. 그때 필리는 자전거를 수리하고 있었고 카세이가 길가에서 부품을 훔쳐 필리에게 주자 필리는 많은 칭찬을 하며 카세이를 기쁘게 했다. 하지만 필리는 매우 배가 고팠고 샘이 음식을 가져오지 못하자 필리는 스스로 신발을 챙겨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나가고 자전거는 카세이에게 맡겼다. 우연히도 필리는 샘이 일했던 바로 그 식당에 들어갔다. 필리가 식사를 마친 후 그는 식당 주인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착각하게 되었다. 참으로 여러 가지 얼굴을 드러냈다. 하지만 가게 주인은 네 몸에서 나는 악취를 맡자마자 도망쳤다. 하지만 그런 비난에 너무 익숙해진 필리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나 필리가 떠나려 할 때 주인은 필리를 막았고 두 사람은 인생의 문제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주인이 바로 로렐라이라는 간호사임을 알게 되었다.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로렐라이는 둘 사이를 더 가깝게 하기 위해 욕조를 빌려주겠다고 제안했다. 내 말은 냄새가 너무 심해서 안아줄 수도 키스할 수도 없다는 거지. 하지만 필리가 욕실을 찾으러 위층에 올라갔을 때 그곳에서 젊은 여성의 시체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알고 보니 모든 일이 필리를 누명씌워 감옥에 보내기 위해 꾸민 함정이었다. 특별하게도 그를 체포한 경찰서장이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샘의 그룹으로 돌아와서 그녀는 방금 데려온 소년의 이름을 카세이에게 소개했습니다. 첫 만남인데도 카세이는 조조를 너무 작다고 비난하며 그를 화나게 했습니다. 지금은 그가 여기 없어서 그녀는 인내심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샘과 카세이는 필리를 찾으러 갔고 그들은 그가 소코스캔 마을 경찰서에 구금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에게서 배운 몇 가지 기본 기술로 카세이는 그를 구출했습니다. 자유를 얻자마자 조조는 전기를 방출하는 공을 던져 카세이와 샘을 무력화시키고
그녀가 착용한 장갑 뒤에 숨겨진 총으로 필리를 제압했습니다. 그 후 조조는 필리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떠났지만 필리가 부활해 그녀를 뒤에서 공격하고 도망쳤습니다. 이번에는 조조가 빠르고 민첩한 몸놀림을 가진 소녀로 온몸에 최첨단 무기를 장착하고 있어 필리가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 필리는 그녀에게 3단 연속 공격에 쉽게 당하고 말았다. 당황한 필리는 조조에게 수류탄을 던졌지만 그녀는 그 엄청난 폭발에도 전혀 다치지 않았고 필리를 향해 거의 해지옥을 맞을 뻔한 화살을 쏘아 반격했다. 그 화살은 필리의 팔을 벽에 꽂아 그를 제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는 빠져나와 반격했다. 전투가 긴장감 넘칠 때 경찰서장 딤 으에토가 조조를 말리며 그녀를 소년이라고 부르자 조조는 분노해 딤 으에토의 허벅지에 냉병기를 꽂아 그를 고통에 쓰러뜨렸다. 조조의 약점을 알게 된 필리는 그녀를 자극하며 연속 사격을 퍼부었지만 조조는 3단 연속 공격으로 쉽게 피했다. 분하지 않은 조조는 필리를 한 집 안에 가둔 뒤 그가 들어오자 탄창을 모두 빗나가게 쐈다. 어디선가 나타난 한 야수족 소녀가 조조의 주의를 분산시켜 필리가 그녀의 민주주의를 망치도록 기회를 줍니다. 그 후 필리는 그녀를 쫓아 집의 다락방까지 올라갔고 이때 필리는 조조에게 그녀는 어린아이의 몸에 갇힌 노인에 불과하다고 자극했습니다. 그 말에 그녀는 분노하여 필리를 공격하기 위해 뛰어들어 다락방이 무너졌습니다. 그 후 필리는 아까 그 식당으로 달려갔고 조조에게 붙잡혔습니다. 몸싸움 중 조조는 필리의 피터를 차버려서 그를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 일은 샘이 그 장면을 목격하면서 우정의 힘이 발동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로렐라이가 샘이 이곳을 파괴하기 전에 조조를 펜으로 기절시켰습니다. 필리의 일행이 떠날 때 조조는 깨어나고 3명의 잠복 경찰에게 포위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고난을 극복한 커플 켈비와 오딘이 필리의 팀보다 먼저 가라 성에 도착하며 승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차치하고 가라성은 마법이 한창 유행하던 시절에 지어졌습니다. 그때 톡 왕은 성을 세우기 위해 자신의 딸을 돌귀신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극복한 커플이 성에 도착했을 때 록의 하수인이 먼저 도착해 그녀의 날아다니는 손으로 경비병을 제압했습니다. 고난을 극복한 커플 오딘과 켈비가 가라. 성에 도착했을 때 오딘은 자신의 풍부한 경험으로 이곳이 너무 이상하게 조용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켈비, 왕자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오딘은 자발적으로 앞장서서 확인하기로 했고 켈비와 힐다는 뒤에 숨었습니다. 하지만 켈비는 오딘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딘과 힐다는 정신을 깨우는 마법 덕분에 그를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오딘은 저 거대한 문 너머의 풍경이 벽에 가득한 피와 함께 학살의 흔적임을 보고 깜짝 놀랐다. 가하라 요새 안으로 들어가자 오딘은 모든 병사들이 학살당해 아무도 남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 그 어두운 방에서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바로 오딘을 경계하게 만든 하수인이다. 방 구석에서 여러 개의 암살 무기가 쏟아져 오딘을 향했고 그는 반응할 새도 없이 몇 개가 어깨에 박혔다. 그것에 멈추지 않고 어둠 속에서 한 팔이 날아와 오딘의 목을 잡아 들어 올렸다. 이때 붉은 무리도 모습을 드러내며 요새 문이 닫혔다. 그리고 필리의 세사자도 가하라. 요새에 접근했지만 내부에 경비병이 있을까 두려워 들어가지 못했다. 정찰을 하던 중 3명 모두 경비병을 찾지 못했고 필리는 앞으로다 어떻게 할지 머리를 짜내야 했다. 그리고 우리 남자는 또 다른 방법으로 요새를 공격하려고 했어요. 경비병들을 피하려고요. 그런데 아마 당신은 몰랐겠죠. 내부에는 더 이상 경비병이 없다는 걸. 잠시 멈춘 후 필리는 큰 배수구에 멈췄어요. 필리가 말한 다른 출입구는 바로 여기였어요. 반면 켈비는 오딘이 계속 나오지 않자 매우 걱정했어요. 그래서 켈비는 힐다의 손목을 풀어주고 함께 요새로 들어갔어요. 가장 치욕적인 방법으로 필리와 일행은 지하 배수구를 통해 가라. 요새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몇 걸음 걷지 못했을 때 세 사람은 눈앞에 펼쳐진 끔찍한 광경에 놀랐어요. 여기서 많은 병사들이 학살당했거든요. 장면이 전환되어 오딘이 두 손이 묶인 채로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트리다. 그리고 미국 농장주들이 19세기 이전 흑인 친구들에게 했던 방식처럼 록의 부하 중 한 명에게 맞았다. 그럼에도 오딘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그 여자의 머리에 캔을 던졌으며 그녀는 오히려 그를 사랑하며 계속 마사지를 시켰다. 그때 코이와 매닉이라는 두 사람이 문을 확인하러 다가갔고 그 뒤에 켈비와 힐다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네, 이때 켈비는 자신이 살려준 사람이 자신을 배신하고 이곳으로 유인했다는 사실에 놀랐다. 더욱 고통스러웠던 것은 켈비가 아버지가 록에게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너무나도 슬펐다. 켈비는 붉은 무리를 공격하기 위해 총을 빼앗으려 했지만 실력이 크게 부족해 곧바로 맞아 쓰러졌다. 하지만 힐다가 자신이 한 일에 죄책감을 느껴 켈비를 록에게 넘긴 것은 자신이 아니라 붉은 무리라고 주장하며 둔한 칼 두 자루를 들고 맞서기로 결심했다. 갑자기 위에서 표범 3인방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며 동시에 오딘과 켈비 커플을 붉은 갱단의 소나귀에서 구해냈다. 도망치면서 필리는 여러 번 켈비를 겨누며 부모님의 복수를 다짐했지만 그가 방아쇠를 당기려 할 때 카세이가 필리의 이상함을 눈치채고 급히 총을 내렸다. 방해받지 않기 위해 필리는 카세이 같은 유지보수 로봇에게 적을 붙잡으라는 임무를 맡겼다. 붉은 갱단이 계단에 도착하자 카세이는 가스통을 던졌고 오딘과 힐다가 두검을 맞부딪혀 큰 폭발을 일으켰다. 하지만 그 불길 속에서 한 여자가 뛰쳐나와 오딘을 단 2번의 공격으로 쓰러뜨렸다. 장면이 바뀌어 필리가 켈비를 겨누며 모든 고통을 끝내려 할 때 샘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 필리를 막았다. 하지만 이때 켈비가 샘의 감정을 부정하자 샘은 우정의 힘을 발휘해 필리를 물리쳤다. 그러나 붉은 갱단의 여자가 힐다와 카세이를 쫓아 이곳까지 와서 둘을 제거하려 한다. 그런데 그녀의 공격이 필리의 가슴에 정확히 꽂혀 필리를 쓰러뜨렸다. 하지만 필리가 새로 생명을 리셋하기도 전에 그는 총으로 반격해 그녀의 팔을 켈비 쪽으로 날려버렸고 힐다가 그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쳐야 했다. 오딘과 힐다가 죽자 켈비는 세미 시스템을 리셋하고 싶어질 만큼 충격적인 말을 쏟아냈다. 켈비가 제압당하는 동안 우리 녀석은 리셋에 성공해 붉은 팀과 계속 싸울 수 있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의 그림자가 나타나 필리를 둘러싼 사람들을 하나씩 쓰러뜨렸다. 그리고 그 누구도 아닌 우리 아저씨, 사무라이 아카가 나타났다. 그녀가 켈비를 잡아 끌고 나가자 3명의 표범이 뒤쫓았다. 밖으로 나오자 3명은 켈비가 거대한 배에 잡혀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비행기가 막 이륙하려는 순간 필리는 겨우 비행기 날개에 매달렸다. 11화가 끝날 때 샘은 우정의 힘을 발휘해 비행기를 쫓아갔다. 시즌1 마지막 화가 시작되면서 필리는 비행기가 날아가는 동안 필사적으로 매달려야 했다. 비행기 안에서는 모두가 그 녀석의 계속되는 수다를 들었다. 하지만 켈비도 필리와 다를 바 없이 그녀가 살인자라는 말을 계속했지만 그녀가 칼을 꺼낼 때는 입을 다물었다. 비행기 밖에서 필리는 마치 강아지처럼 흔들렸고 조종사는 일부러 차선을 바꿔 필리를 떨어뜨리려 했다. 성 안으로 돌아가면 오딘과 닌자 같은 한 남자 사이에 2번의 대결이 벌어지고 있었다. 한편 주인공 아저씨는 술을 좋아하는 동료를 상대로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켈비 쪽에서는 네가 그녀에게 주먹 맞아 피를 토할 뻔했을 때 화재 진압용 소화기를 들고 기습하려던 상황이었지. 그 사이에 필리는 배의 문을 통해 배 안으로 들어갔어. 네가 켈비의 목을 부드럽게 잡으려던 순간 총알이 다 떨어졌고 바로 그때 빨간 깃발 깃발단의 누나가 배에서 밀쳐내었어. 어떤 방법으로든 필리는 배 위로 떨어졌고 그녀의 강력한 힘으로 그녀를 붙잡았지. 땅에서는 카세이가 베치의 미친 소를 소환해서 공중 전투에 참여했어. 한편 쌈은 배를 향해 강력한 사격을 준비하고 있었어. 이로 인해 관리자님은 쌈이 필리를 구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했지. 평소처럼. 하지만 사실 쌈은 필리를 노리고 조준하고 있었어. 왜냐하면 그녀가 켈비에게 위협이 되었기 때문이야. 케이시는 상황을 보고 배씨를 몰아 샘을 막으려 했지만 샘은 아랑곳하지 않고 우주선을 향해 에너지 광선을 쏘아 케이시와 그녀의 부하가 간신히 피할 수밖에 없었다. 샘이 한 번 더 공격하려 할 때 케이시는 배씨를 타고 샘이 못하게 땅에 그녀를 눌러버렸다. 한편 오딘은 닌자에게 분신으로 포위되어 죽을 뻔한 상태였다. 하지만 예리한 눈으로 오딘은 분신들 사이에서 머리에 두른 띠가 반짝이는 진짜 닌자를 알아냈다. 즉시 오딘은 일어나 몸만 한 큰 검을 휘둘러 닌자를 벽에 세게 내던져 기절시켰다. 한편 추치는 매우 놀랐다. 눈앞의 소녀가 유혹에 실패하자 가면을 벗고 사리랑을 사용해 공격해 뒤 벽에 깊은 구멍을 냈기 때문이다.
그때 케이시는 미친 소를 타고 우주선에 매달리려 했지만 부하가 커브를 돌며 피하는 바람에 필리가 아래로 떨어져 배시 손에 죽고 말았다. 그리고 두 번째 점프에서 결국 배시는 배의 앞부분을 붙잡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너무 순진했던 카세이는 함정에 빠져 땅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그 후 배는 배시와 비슷하지만 형태가 다른 목칸으로 변했다. 그때 미친 소와 그 괴물이 서로 싸우기 시작했는데 아마도 압도적인 힘을 가진 붉은 얼음의 목칸 쪽이 우세했던 것 같다. 그 후 배시는 그 목칸이 빛나는 검으로 베었음에도 카세이가 방패로 막았지만 결국 쓰러지고 말았다. 그리고 배시가 너무 멋지게 코스프레를 했다고 느꼈는지 그 목칸은 단 한 번의 검격으로 배시를 V2 버전의 아이린으로 변하게 했다. 그 후 카세이가 배시에서 기어 나왔지만 거의 목칸에게 고철 덩어리로 변할 뻔했을 때 어디선가 강렬한 빛의 에너지가 파도처럼 몰려왔다. 그 빛의 에너지는 샘에게서 발산되었고 곧 샘은 머리카락이 빛나며 하늘을 밝히는 인간형 골렘으로 변신해 켈비를 붙잡고 있는 목칸과 맞섰다. 하지만 갑자기 꿈의 몬스터가 화면에서 6번 블리츠레이더 부대가 6분 후에 지원하러 온다는 대화를 틀어놓자 분홍머리 여자가 화가 나서 화면을 부숴버렸다. 그 여자는 이 전공을 블리츠레이더라는 토스터 기계들과 나누고 싶지 않았다. 그 후 분홍머리 여자는 켈비를 데리고 가면서 부하들에게 싸우게 했다. 샘의 골렘과의 싸움은 절망적이었다. 전투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샘은 엄청난 에너지 화살을 쏘아 올렸다. 꿈의 몬스터는 자신의 공격이 샘에게는 가려운 정도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즉시 하늘로 날아올라 투명 모드를 활성화했다. 하지만 샘도 가만히 있지 않고 두 쌍의 불꽃 날개를 피워 그 몬스터를 쫓아가 켈비 왕자를 되찾으려 했다. 그리고 국번은 아직 충분히 취하지 않아 내재된 주먹 스킬을 발동하지 못해 그 여자에게 배신당하며 상황이 더 나빠졌다. 하늘을 날며 투명 모드를 사용했지만 꿈의 몬스터는 샘의 공격을 맞아 한쪽 날개가 부서졌다. 아직 부족하다고 느낀 샘은 그 모간에게 많은 미사일을 쏘아 집중력을 잃게 만들었다. 그 틈을 이용해 샘은 모간의 발을 잡고 다시 땅으로 던졌다. 옆에 있는 녀석은 뒤에서 기회를 노리며 켈비의 머리를 요구하고 있었다. 샘이 그 모간을 뒤지며 켈비를 찾고 있는 동안 필리는 켈비에게 총을 겨누었지만 다시 한번 그 핑크 머리의 손에 의해 리셋당했다. 하지만 어떻게 오딘과 아저씨가 요새에서 탈출해 그 핑크 머리를 쫓아갔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오딘은 필리와 같은 불사의 존재를 만난 것에 놀라지 않았다. 이때 샘은 켈비를 알아보고 그의 이름을 부르자 핑크 머리가 주위를 분산시켰다. 그것만 기다렸다. 필리는 슈퍼사이언으로 변신해 핑크 머리의 얼굴에 강력한 주먹으로 물리적 상호작용을 하여 그녀를 1m 이상 멀리 날려버렸다. 그 후 필리는 핑크 머리의 발톱으로 켈비를 제압했고 샘은 그를 처치하기 위해 대포를 사용해야 했다. 샘이 쏜다면 켈비도 사라진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그 순간 아버지와 어머니가 보르티카 군인들에게 살해당한 슬픈 과거를 떠올리며 샘은 더욱 복수심에 불타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는 켈비를 처치하지 않았고 켈비가 죽어도 샘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거나 복수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켈비도 샘처럼 부모를 잃은 반항가에 불과했다. 그래서 필리는 그 생각을 접고 켈비를 한쪽으로 밀어내고 샘의 대포 앞에 나아가 이 끝없는 무의미한 삶을 마치기로 했다. 하지만 갑자기 켈비가 나서서 필리를 보호하고 샘에게 멈추라고 정신조종 기술을 사용했다. 정신조종을 당한 후 샘은 필리를 처치할지 말지 고민하는 힘든 순간을 겪었다. 하지만 그 골렘은 몇 번 신음하다가 뒤로 넘어져 원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전투가 끝난 것 같았지만 갑자기 켈비가 핑크머리의 손에 붙잡혀 오딘은 무력하게 뒤쫓았지만 브리스 레이더들이 너무 빨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샘이 깨어났을 때는 일어난 일들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필리와 카세이가 사랑하는 배시가 아이린으로 변한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고 이는 불사의 존재도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목격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에피소드의 마지막은 세 마리의 표범이 함께하는 장면입니다. 구찌와 오딘은 함께 보르티카로 향해 우리의 초약한 왕자 켈비를 구출하러 갑니다. 여기서 시즌 연의 캐논 부스터 시리즈가 끝났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을 다시 만나요.